파이썬을 이용한 딥러닝 이론 및 실습 기초편 파이썬 기초에 대해서 이번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파이썬 기초에 대해서만 다룰 거고요. 좀 더 어드밴스한 내용이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본 강좌는 딥러닝 이론 및 실습이기 때문에 딥러닝 이론 및 실습을 수행하는 데 꼭 필요한 기초적인 내용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파이썬 개요, 자료형, 조건문, 반복문, 함수, 클래스, 그 다음에 몇 가지 모듈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넘파이 같은 경우에는 딥러닝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 없어서는 안 될 모듈이기 때문에 더 자세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이썬 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요.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이 뭐냐면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 C나 C++, 자바, 파이썬 등을 활용해서 컴퓨터에게 일련의 명령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명령어의 조합을 통해 간단한 계산부터 복잡한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데 복잡한 문제라고 하는 것은 게임이나 인공지능 같은 것도 될 수 있겠죠. 그 중에서 이제 파이썬이라고 하는 것은 스크립트 언어입니다. 소스 코드를 직접 컴파일하지 않고 응용 프로그램에 의해 해석되어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스크립트 언어의 장점은 문법이 간단하다는 점, 가독성이 좋다는 점, 그리고 다양한 모듈과 라이브러리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파이썬은 데이터 분석, IoT, 딥러닝, 웹서버 등 거의 모든 응용 프로그램을 쉽고 빠르게 개발할 수 있을 정도로 라이브러리, 특히 모듈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고 지속적으로 개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파이썬 자료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형이라고 하는 것은 C, 자바 등 컴파일러를 통한 프로그래밍에서는 컴퓨터 메모리에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형태를 정의했었어야 했습니다. 변수의 자료형을 명시하고 그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할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파이썬에서는 자료형을 명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처리하고자 하는 문제에 따라서 자료형을 까다롭게 검사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파이썬에서의 자료형은 C와 자바 등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숫자형으로는 정수, 실수, 8진수, 16진수 등이 있고요. 문자열,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 집합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숫자형, 문자열,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 이렇게만 다루고요. 집합은 딥러닝에서 많이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다루지 않겠습니다. 다음으로 변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를 저장할 저장 공간을 가리키는 포인터를 의미합니다. 포인터라는 것이 뭐냐면 기존에 개발을 하셨던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개발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굉장히 생소할 텐데 간단히 설명하면 어떤 위치를 가리키는 저장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그렇게만 이해를 하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개발에 대한 전문 강좌를 들으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모리를 주소값으로 그냥 관리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주소값으로 그냥 저희가 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개발하기가 어렵겠죠? 아무도 아마 개발 못할 거예요. 근데 이거를 기억하기 쉽게 이름을 부여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정보를 1024라고 하는 정보를 메모리에 저장했는데 그 메모리 주소가 바로 여기다. 그리고 나는 그거를 A라고 명시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변수입니다. 그래서 기억하기 쉽고 사용하기 쉽도록 이름을 부여하여 메모리 주소를 관리하자라는 게 변수입니다. 변수를 사용하는 기본적인 형태는 변수명에다가 값을 부여하는 것으로 줍니다. 그래서 A equal 1024 1024라고 주면 이렇게 성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변수명은 영문만 가능하고 변수명의 시작은 무조건 영문으로 시작합니다. 특수문자는 사용할 수 없고 소문자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규칙입니다. 다음으로는 변수 중에 이제 숫자형,
숫자형 자료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에서는 자료형에 대한 명시를 안 할 뿐이지 자료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숫자형 자료형에 보면 정수형, 실수형, 16진수, 8진수, 2진수 등이 있고요. 이것은 다른 언어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숫자형 자료형의 특징은 산술 연산이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덧셈, 곱셈, 뺄셈, 나눗셈, 나머지 연산, 제곱 연산 등이 가능합니다. 아마 나머지 연산은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암호학에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연산입니다. 아래가 다양한 자료형에 대한 예제와 산술 연산에 대한 내용인데요. 정수형, 실수형, 그다음에 이진수는 빈이라고 하는 함수를 쓰면 됩니다. 사실 이 바이너리의 약자죠. 그다음에 옥탈, 8진수, 헥사, 그래서 16진수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하고요. 파이썬에서는 프린트 함수가 기본적으로 자료형에 맞게 잘 출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실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데이터를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료형이 맞지 않으면 에러를 낼 수 있으니까 중간에 변환하거나 이런 과정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형 자료형에서는 산술 연산이 가능한데요.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덧셈 연산, 뺄셈 연산, 곱셈 연산, 나눗셈 연산입니다. 나머지 연산, 나눗셈 연산, 이게 나머지 연산. 네. 퍼센테이지가 나머지 연산입니다. 나머지 연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값을 베이스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에 대해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나머지 연산 같은 경우는 39를 4로 나눈 나머지이기 때문에 3이라는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문자열 자료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열 자료형의 특징은 큰 따옴표를 사용한다는 거고 또는 작은 따옴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문자열 더하기, 곱하기, 그 다음에 인덱싱과 슬라이싱이 가능한데 여기서의 더하기와 곱하기는 절대 산술연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술연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아래를 보시면 어떤 문자열이 지금 주어져 있죠. 그게 여기 나와 있는데 초기화 값으로 파이썬을 이용한 딥러닝 실습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으면 여기에 더하기 버튼을 해서 문자열을 추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파이썬을 이용한 딥러닝 실습, 마이너스 표시를 같이 더해주고 그 다음에 초급편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값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문자열 곱하기도 가능하다는 것은 그 문자열을 반복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결과를 보시면 문자열이 반복된 것을 알 수 있죠. 기본적으로 문자열도 앞에 있던 정수형, 또 실수형 자료형과 같은 이치로, 같은 방법으로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문자열에서 인덱싱과 슬라이싱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딥러닝에서 문자열 인덱싱, 그다음에 슬래싱은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문자열은 인덱스 번호를 이용해서 출력하거나 조작이 가능한데요. 인덱싱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열 각 글자에 인덱스 번호가 부여된 것을 활용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예제를 보시겠습니다. myString이라고 하는 것에 파이썬을 이용한 딥러닝 실습이라는 글자를 넣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인덱스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스트링 문자에서 첫 번째 단어는 0번 인덱스가 부여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쭉쭉쭉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예시에 보면 0번 인덱스를 출력해라, 1번 인덱스를 출력해라, 2번 인덱스를 출력해라 라고 했을 때 파이썬이라고 하는 글자가 출력이 되는 거고요. 제가 이거는 보기 편하기 위해서 스페이스바를 하나 넣었습니다. 파이썬에서의 특징은 거꾸로 출력도 가능하다는 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꾸로 출력이 가능하다는 것은 뭐냐면 인덱스의 끝번호부터 접근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마이너스 1번, 마이너스 2번, 공백을 포함해서 마이너스 3번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번. 이런 식으로 역으로 숫자를 매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 결과를 보게 되면 마이너스 1, 맨 마지막 글자, 습이라고 하는 글자가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뒤에서 두 번째 글자가 나오게 된 겁니다.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면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데이터가 이렇게 주어진다고 예시를 들면 여기는 Y, 타겟 콜럼이 들어가죠. 여기는 X가 되겠고요. X 애트리뷰트들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만큼의 데이터들은 우리가 학습에 사용하기 때문에 따로 보관을 하고 여기는 타겟 레벨이 잡히기 때문에 또 따로 보관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것을 추출할 때 가장 마지막에 있는 인덱스를 가져와라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를 많이 합니다. 이것과 더불어 많이 쓰이는 것이 슬라이싱인데요. 슬라이싱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열을 잘라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문자열이 주어졌다고 봤을 때 이 콜론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시작점이고요. 스타트 포인트, 여기가 끝점, 엔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문법은 0부터 3번 인덱스까지 출력을 해라 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3번 인덱스까지가 아니라 3번 인덱스 하나 전, 그러니까 결국 0번부터 2번까지 출력해라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0번부터 이제 번호가 매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인데 3번 전에 0번부터 3번까지라고 표현했지만 3번 전에 그래서 2번 파이썬이라고 하는 글자가 출력이 되는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앞에 아무것도 안 써있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라고 하는 뜻입니다. 처음부터 8번까지 출력해라 라고 해서 파이썬을 이용한까지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문자의 슬라이싱에서 뒤에 마이너스 부호를 통해서 뒤에서부터 호출이 가능한데요. 이 의미는 마이너스 6부터 끝까지 출력을 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6은 뒤에서부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공백을 포함해서 마이너스 3이고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6부터 끝까지 출력을 하기 때문에 딥러닝 실습이라고 하는 것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아래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6부터 마이너스 3까지 출력을 해라 라고 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마이너스 4까지만 출력해서 딥러닝이라고 하는 글자를 추출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자열 인덱싱과 슬라이싱은 다른 곳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실습을 통해서 다른 실습이라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습을 통해서 확실하게 익히는 것이 굉장히 딥러닝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유리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문자열에서 문자열 관련 함수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열 관련 함수, 아마 함수라고 하는 단어도 조금 낯선 분들이 계실 텐데요. 함수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서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지금은 그냥 기능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능이 있냐 보시면 문자 개수에 대한 카운트를 해주는 것, 문자 위치를 알려주는 것, 문자를 바꾸는 것, 그다음에 문자열을 나누는 것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문자열을 개수 세는 예제, 알려주는 예제, 그 다음에 문자열 바꾸는 예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 개수를 쓴다는 것은 이 공백, 여기서는 공백이죠. 공백이 몇 번 들어갔냐, 또는 여기서 어떤 글자를 넣어도 되겠습니다. 단어. 이게 몇 번 나왔냐, 그거고요. 위치를 알려주는 것은 그 위치에 대한 인덱스를 리턴하게 됩니다. 문자열을 바꾸는 것은 특정한 문자를 다른 문자로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문자열에 대한 관련 함수는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제가 굳이 다 다루지는 않을 거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검색을 통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리스트 자료형입니다. C 언어와 자바에서는 연결 리스트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아래 그림을 보시면 어떤 포인터가 다른 메모리 포인터를 가리키게 되고 거기서 뒤에 있는 또 포인터가 다른 데이터를 가리키게 되고 또 거기서의 다른 포인터가 다른 뒤에 있는 데이터를 가리키게 되면서 연쇄 반응을 통해서 이렇게 자료형을 구성하게 됩니다. 파이썬에서는 배열이랑 비슷하게 사용되고 있는데요. 배열은 정확히 얘기하면 배열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것들이 좀 다릅니다. 인덱스 값을 이용한 접근이 가능한 건 배열 같지만 뒤에서 더 설명드리겠지만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변수들이 굉장히 많고 또 조합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배열은 아닙니다. 그리고 객체로서 함수가 존재한다라는 것은 리스트는 객체입니다. 사실 파이썬의 모든 자료형은 다 객체입니다. 여기서 객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조금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뒤에 가시면 이해하실 수 있고요. 지금은 하나의 어떤 오브젝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된 물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체. 네, 리스트 자료형 함수에 대해서 조금 보시면 이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append, sort, reverse, index, insert, remove, pop.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 역시 데이터 추가죠. append. 그리고 index도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sort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딥러닝에서는 그렇게 많이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충 이 정도. 그 다음에 삭제하는 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리스트 선언은 대괄호를 통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안에 값을 콤마로써 넣고요. 이 안에 지금은 숫자 자료형을 넣는데 어떤 자료형이 들어가도 다 됩니다. 그래서 문자가 들어가도 좋고요. 이 안에 다른 리스트가 들어가도 좋고요. 어떤 자료형이든 다 첨가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투표 자료형은 몇 가지 점을 제외하고는 리스트랑 거의 비슷한데요. 다른 점은 리스트와 달리 값의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리스트는 대괄호를 사용해서 선언하지만 튜플은 그냥 괄호를 사용한다 정도. 그 다음에 튜플은 괄호 없이 콤마로 사용해서 초기화가 가능하다 정도. 그래서 이렇게 예제 한번 따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딕셔너리 자료형 같은 경우에는 키와 매칭되는 값을 저장하여 관리를 합니다. 이때 키값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고유해야 되는 특징이 있고요. 여기 밑에 그림을 보시면 어떤 키값이 있고 A라고 하는 키값이 있고 이거에 상응하는 값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페어로 저장을 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그게 딕셔너리입니다. 그리고 이 키값은 반드시 고유해야 된다. 그래서 두 가지의 키값이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value 값은 단순하게 리스트에서 같이 이렇게 뭐 문자열이 될 수도 있고 숫자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이 안에 다른 리스트가 들어갈 수도 있고 또는 또 다른 딕셔너리도 넣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다양한 오브젝트, 객체들을 다 넣으실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땐 파이썬에서 굉장히 장점이라고 보는데요. 리스트를 떠나서 리스트와 딕셔너리 이런 자료형들이 그 안에 담을 수 있는 어떤 자료형 데이터들을 다양하게 넣을 수 있다라는 것이 저는 처음에는 단점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하면 할수록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C나 자바에서는 그 리스트, 사실은 어레이라고 하죠. 그 안에 들어갈 변수들이
자료형이 다 같았어야 했는데 여기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쨌든 다시 딕셔너리로 돌아오면 딕셔너리는 정보를 가장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리스트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찾을 수 있고요. 그러나 인덱스 번호로 정보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 좀 단점입니다. 그리고 메모리를 많이 차지합니다. 딕셔너리는 중괄호를 이용해서 선호합니다. 자, 앞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리스트는 대괄호를 이용했죠. 튜플은 괄호를 이용했습니다. 딕셔너리는 중괄호를 이용합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키값은 반드시 고유해야 된다. 예제를 보면 딕셔너리 일단 초기화를 할 때 중괄호를 썼고요. 여기서 대괄호를 쓰는데 그럼 이게 리스트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스트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딕셔너리 안에 있는 키값을 명시하는 겁니다. 이 키값을 난 네임이라고 주겠다. 그리고 키값도 숫자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자열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가끔 여기에 헷갈릴 때가 있어요. 1이라는 걸 넣었는데 1이라는 게 숫자일 때가 있고 문자열 1일 때가 있어요. 이것은 서로 다르게 인식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에 대한 구분이 돼야겠습니다. 혹시나 나는 이걸로 썼는데 이걸 문자열로 생각해서 문자열로 접근하다가 왜 안 돼? 난 분명히 넣었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 보시면 대부분 이런 케이스입니다. 어쨌든 값을 넣을 때 이렇게 해서 케빈이라고 하는 값 넣어주시면 되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문자열도 될 수 있지만 숫자, 리스트, 다른 딕셔너리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몸무게라든지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넣고요. 딕셔너리 이제 출력하게 해보면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이제 삭제하는 방법은 del이라고 하는 함수라기보다 명령어죠. 명령어를 써서 딕셔너리에 키값을 주게 되면 삭제를 하게 됩니다. 비어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키값을 검색하려고 한다면 딕셔너리 객체 안에 있는 keys라고 하는 함수를 불러오면 그 내용을 리스트 형태로 전달해 주게 됩니다. 다음은 조건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관계 연산자라고 하는 게 있고 논리 연산자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일단 조건문을 배우기 전에 관계 연산자가 뭔지 논리 연산자가 뭔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계 연산자는 간단합니다. 두 값을 비교를 할 때 쓰는 건데요.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또는 같지 않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논리 연산자는 논리의식을 표현할 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다. 그 다음에 and라고 하는 것은 x와 y에 대한 관계. 그래서 여기가 true고 true면 true고 이거 아시죠? 논리식 true고 f면 f고 즉 둘 중 하나라도 f가 있으면 f로 나오는 게 and 관계고 오어는 둘 중 하나 t, x든 y든 둘 중 하나가 t면 t입니다. 그래서 tf면 t입니다. 여기서 t랑 f라고 하는 것은 true, false 그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 연산자를 가지고 논리를 표현하는 것이 조건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분기를 할 때 사용하고요. true, false를 가지고 판별을 하게 됩니다. 예시를 보시면 여기서는 num이라고 하는 것을 10이라고 하는 변수를 넣고 num이 예를 들어서 10이면 10이 맞다면 이거를 출력해라 라고 해서 이 문장이 지금 출력된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greater than 10 근데 이게 스펠링이 좀 틀렸지만 10을 넘지 않죠. 10을 넘지 않기 때문에 출력이 되지 않은 모습이고 오히려 여기 이 파트가 지금 조건문에 해당되기 때문에 출력이 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equal이라고 하는 걸 포함이 되죠. 그래서 이 두 문장이 표현이 됐고
요 세 문장은 조건식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실행이 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쪽은 넘버 1이라고 하는 것을 10으로 변수를 선언해 놨고 넘버 2를 20이라고 놨을 때 논리에 대한 비교를 하신 예시입니다. 넘버 1이 10이기 때문에 여기가 true죠. true. 넘버 2가 20보다 크거나 같냐라는 질문에서 같기 때문에 true입니다. 그래서 Q1 true라는 게 나온 거고요. 여기서는 넘버 1이 10이랑 같지 않냐. 그리고 해서 여기 F죠. 넘버 2가 20이랑 같냐. 여기는 true죠. 하지만 AND 관계이기 때문에 결국 전체적인 논리는 F로 떨어져서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식 한번 볼까요? 세 번째 식은 여기서는 10보다 큰 경우이기 때문에 num이라고 하는 것은 10이죠. 그래서 F가 됩니다. num2라고 하는 것은 20이죠. 20인데 1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크죠. 그렇기 때문에 true입니다. 따라서 전체 논리식은 true로 돼서 true가 출력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같은 경우는 10보다 작냐 F죠. 그리고 넘버 2도 5보다 작냐 F죠. 따라서 전체 논리식이 F이기 때문에 출력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논리식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고 좀 복잡할 수 있는데요. 잘 응용만 한다면 복잡한 코드도 단순하게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건문에 대해서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문 중에 if, else 문이 있습니다. 다른 언어에서는 보통 if, else, if 이렇게 쓰는데요.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씁니다. elif라고 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 문장이 뭐냐면 상위 조건이 충족한다면 아래 문장을 실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예시를 보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요. num이 14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서 위의 조건을 만족을 하기 때문에 여기가 true가 되겠죠. 그리고 num은 15로 바꾸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헷갈렸습니다. 이게 갑자기 당황스럽게 했네요. 이건 이제 여기서 출력이 된 거고요. num15라고 하는 것이 파이널에서는 num15라는 것이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문장은 그 elif 안에 있는 이 문장은 실행이 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오른쪽으로 한번 볼까요? 마찬가지로 num은 14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도 같습니다. 다른 점은 여기가 elif가 아니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문장까지 실행하고 나니까 num은 15라는 값을 갖게 되고 밑에 조건에 만족을 합니다. true죠. 14보다 크니까요. 그렇게 되니까 일단 여기서 이 문장이 출력이 되고 이 문장도 여기서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num이라고 하는 것은 20으로 바뀌면서 마지막 파이널 값이 20으로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여기서 많이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밑에 문장도 다 실행된다는 건데 어떤 경우에는 if, else로 처리를 할지 어떤 경우에는 그냥 if 두 개를 해야 될지 이 경우를 잘 생각하셔서 프로그래밍을 하셔야 중간에 소스코드 나중에 뭐 100줄, 200줄 짰을 때 어디서 틀렸지? 라고 하는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네, 여기까지 한번 쭉 살펴봤고요. 일단은 조금 더 살펴보셨으면 하는 내용이 각 자료형들의 함수들에 대해서 조금 더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일일이 나열해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각 자료형에 어떤 함수들이 있나 한번 살펴보시기만 하셔도 나중에 개발을 하시거나 또 실습을 하실 때 더 수월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트와 튜플의 차이점에 대해서 더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개발할 때 거의 비슷하게 사용하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리스트와 튜플에 대해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쓰면 더 좋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양한 조건문을 한번 만들어 보셔서 저 논리 연산, 논리에 대한 어떤 이해,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세 가지 함수, 객체, 반복문 이런 내용들을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